저는 그 기사를 쓰고 나서 한참 동안 화면을 끄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전쟁터도 가봤고, 기근 현장도 가봤고, 콜레라가 도는 난민촌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타슈켄트의 그 병원 복도에서 제가 본 것은 제 20년을 통째로 흔들어 버렸어요. 그게 뭐냐고요? 지금 바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이 이야기의 의미가 반쪽이 됩니다. 이건 결말보다 과정이 더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다만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아시아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미국이 안 했고, 독일이 안 했고, 영국도 일본도 손대지 않은 것을 한국이 해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80년 전 이 땅 사람들이 건넨 어떤 것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제네바 국제보건 포럼에서 한국 발표 세션을 봤을 때 옆자리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개발 원조로 이미지 닦으려는 거겠지. 저 나라가 중앙아시아 아이들 사정을 얼마나 알겠어. 어차피 몇 년 있다 그지부지 될 거야. 20년 동안 국제보건을 취재하면서 그런 프로젝트를 저는 수도 없이 봐왔으니까요. 화려한 발표, 리본 커팅, 그리고 조용한 철수. 그게 개발원조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틀렸어요.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라트 사이도프라고 합니다. 카자흐스탄 출신으로 현재 제네바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제보건 전문 저널리스트입니다. 지난 20년간 중앙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의 의료 현실을 취재해왔고 그 기록들이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와 냉정한 분석. 그것이 제 무기였어요. 하지만 타슈켄트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어떤 숫자로도 설명이 안 됐습니다. 17만 2천 명의 사람들이 6,400km를 끌려왔던 그 역사가 어떻게 2020년 타슈켄트의 한 병원 복도와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수십 명의 아이들을 살리고 있는지, 그 전말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타슈켄트행 비행기를 탄 건 사실 별 기대가 없어서였습니다. 편집장이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에 병원을 짓는다는데 한번 들여다보라고 했을 때 저는 별 대꾸도 없이 항공권을 끊었어요. 취재 수첩 첫 페이지에 적은 네모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단신 처리, 3일 안에 마무리. 그게 제 계획의 전부였습니다. 비행기가 타슈켄트 상공에 접어들 무렵 창밖으로 광활한 평원이 펼쳐졌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황갈색 땅이었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나 중앙아시아의 이 풍경을 수백 번 봐왔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그 땅이 다르게 보였어요. 어쩌면 그건 비행기에서 뒤적이던 취재 자료 때문이었을 겁니다. 제가 읽고 있던 건 이 땅의 의료 현실에 관한 보고서였거든요.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3,70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그중 14세 미만 아동이 전체 인구의 약 35%에 달합니다. 숫자로만 보면 1,300만 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이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사는 나라. 그런데 그 아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의료 시설이 없었습니다. 심장 수술이 필요한 아이의 80%가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의료 장비는 구소련 시절에 들여온 것들이 그대로였고 기술은 30년 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고난도 치료가 필요한 아동 환자 중 겨우 20%만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나머지 80%의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질문을 저는 비행기 안에서 취재 수첩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 다음 줄에 이렇게도 적었어요. 하지만 이게 한국이랑 무슨 상관인가? 저는 20년 동안 국제보건을 취재하면서 수십 개의 개발원조 프로젝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봤고, 동남아시아에서도 봤고, 중앙아시아에서도 봤어요. 그 프로젝트들의 공식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화려한 발표가 있고, 현지 관리들과의 만찬이 있고, 리본 커팅 행사가 있고, 그리고 몇 년 뒤 조용한 철수가 있어요. 남는 건 반쯤 완성된 건물이거나 운영할 인력이 없는 장비들이었습니다. 저는 탄자니아에서 그런 병원을 취재한 적이 있어요.
유럽의 한 재단이 지어놓고 떠난 병원이었는데 개원 3년 만에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비는 있는데 쓸 줄 아는 사람이 없었고 건물은 있는데 운영할 예산이 없었어요. 그것이 제가 수십 번 목격한 개발 원조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에 병원을 짓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반응이 냉소적이었던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제네바 국제보건 포럼에서 한국 발표 세션이 열렸을 때 저는 옆자리 동료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발 원조로 국가 이미지 관리하려는 거겠지. 저 나라가 중앙아시아 아이들 사정을 얼마나 알겠어. 몇 년 있다 조용히 빠져나갈 거야. 동료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둘 다 그런 장면을 너무 많이 봐왔으니까요. 타슈켄트 공항에 내려 짐을 찾는데 마중 나온 현지 코디네이터가 제게 물었어요. 어떤 기사를 쓰실 건가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여기 병원 짓는다는데 실제로 어떤 건지 확인하러 왔어요. 아마 단신으로 처리할 것 같습니다. 코디네이터가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단신이요. 그러면서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어요. 타슈켄트에서 사흘을 보내고 나서야 그 웃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코디네이터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시죠? 타슈켄트 외곽에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게 예전 소아병원이에요. 장비가 너무 낡아서 제대로 된 수술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터키나 인도로 가야 했어요. 돈이 있는 집 아이들만요. 나머지는 그냥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저는 굳이 묻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의료 현장에서 기다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저는 차창에 이마를 기대고 그 낡은 건물들이 지나가는 걸 바라보았습니다. 취재 수첩은 무릎 위에 펼쳐져 있었고 첫 페이지에 메모가 눈에 들어왔어요. 단신 처리, 3일 안에 마무리. 그 글씨가 묘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계획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보건부 취재를 시작한 건 타슈켄트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보건부 출입 기자증을 받아들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 한쪽에 회의실이 있었는데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프레젠테이션이 한창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들여다보다가 그만 발이 묶여버렸어요. 회의실 안을 가득 채운 건 화려함이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 3차원으로 구현된 병원 조감도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유리와 금속으로 된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었는데 솔직히 두바이의 초고층 빌딩 홍보 영상과 구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사람은 완벽하게 재단된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소매 끝에 은색 커프스 버튼이 빛났어요. 영어와 러시아어를 능숙하게 섞어가며 말하는 모습에서 이 사람이 이런 자리에 수십 번은 서봤겠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런던과 뉴욕에 본사를 두고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병원 12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어요. 세계적으로 이름난 투자은행이 후원하고 있다고 했고 국제기구 출신 컨설턴트들이 자문을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관리들의 눈이 동그래지는 게 복도에서도 보였어요. 이건 취재하지 않아도 결과가 보이는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안의 내용은 이랬어요. 타슈켄트 시내 최적 부지에 6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세운다. 투자금은 펀드에서 전액 조달하되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30년간 운영권을 넘긴다. 소아병동은 전체 600병상 중 일부로 부속 시설로 배치한다. 스크린에 수익률 그래프가 떴습니다. 깔끔한 우상향 곡선이었어요. 5년 후 손익분기점, 10년 후 안정적 수익 구조, 20년 후 지역 의료 허브. 저는 그 그래프를 보면서 취재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전형적인 구조다. 이미 아프리카에서 본 것과 같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잠깐 휴식 시간이 생겼어요. 저는 복도로 나온 펀드 측 의료 디렉터에게 다가갔습니다. 옥스퍼드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영국인이었어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소아병동이 부속 시설로 계획된 이유가 뭡니까? 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현실적으로 소아의료는 수익 구조가 나오지 않습니다. 입원 기간이 짧고 보호자 시설이 별도로 필요하고 고난도 수술은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져요. 1단계에서 수익 기반을 먼저 잡고 2단계에서 소아 쪽을 확장하는 것이 합리적인 순서입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면서 속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저도 20년 동안 그 논리가 작동하는 걸 봐왔으니까요. 자본은 이익이 나는 곳으로 흐릅니다. 소아의료는 전 세계 어디서나 적자 구조예요. 그 현실을 부정하는 건 감정이지 분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2단계에서 확장한다는 게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수익 구조가 안정되면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검토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20년 동안 숱하게 들어온 단어였습니다. 검토 결과 불가라는 공문 한 장이 돌아오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날 오후 보건부 내부 회의 일정표를 들여다보다가 저는 다음 날 한국 팀의 프레젠테이션이 잡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솔직히 별 기대가 없었어요. 오전에 본 것과 비슷한 내용이겠거니 했습니다. 규모는 조금 작고 예산은 조금 적고 화면은 조금 덜 화려한 그런 발표. 저는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그날의 메모를 정리하면서 취재 수첩에 이렇게 적었어요. 내일 한국 발표 확인 후 단신 작성 시작. 우즈베키스탄은 서구 펀드 쪽으로 갈 것이 유력해 보임. 그리고 숙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서구 펀드의 제안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600병상이면 우즈베키스탄 전체 의료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소아병동이 부속 시설이 되는 건 아쉽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그 아쉬움 때문에 더 나은 조건을 거절하는 건 이상주의지 저널리즘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보건부 회의실로 들어섰을 때 저는 여전히 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팀이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것을 보는 순간 저는 그만 손에 들고 있던 취재 수첩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3D 모델링이 없었습니다. 노트북도 없었고 스크린도 켜지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A1 사이즈의 큰 종이 한 장이 펼쳐져 있었는데 연필과 형광펜으로 구획이 나뉘어진 설계도였습니다. 어제 그 화려한 발표와 비교하면 솔직히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종이의 첫 줄에 적힌 단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소아 전문 4차 병원 275병상 전체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 저는 그 설계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275병상 전체가 소아 전문이라는 게 머릿속에서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성인 병동이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외래, 응급, 중환자실, 수술실, 교육훈련센터까지 모든 시설이 오직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었어요. 중앙아시아 전체를 통틀어 이런 병원은 단 한 곳도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도 안 했고 독일도 안 했고 일본도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저는 기자로서의 본능으로 먼저 숫자를 찾았습니다. 예산이 얼마냐? 나중에 확인한 공식 수치는 약 1억 284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86억 원이었어요. 전액 차관으로 조달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을 전부 아이들만을 위한 병원에 쏟아붓겠다는 거였어요. 어제 서구 펀드가 그 절반도 안 되는 예산으로 600병상 종합병원을 짓겠다며 수익률 그래프를 들이밀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돈을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였어요. 수익이 나는 곳에 쓰느냐, 아이들한테 쓰느냐. 보건부 차관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성인 환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한국 팀 대표가 대답했어요. 성인 병원은 다른 나라에서도 지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아 전문 4차 병원은 중앙아시아 전체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가장 급한 곳부터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대답을 받아 적으면서 손이 멈췄습니다.
들린 말이 없었거든요. 들린 말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낯설게 들리는 걸까요? 저는 설계도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각 공간의 이름이 연필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소아응급실 스문의 시간 운영, 소아중환자실, 신생아 집중치료실, 소아심장외과 수술실, 소아신경외과 수술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 눈을 붙잡은 건 화려한 이름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소아응급실 바로 옆에 작은 방이 하나 그려져 있었어요. 방의 이름이 보호자 대기실이었는데 그 안에 간이 침대와 세면대가 표시되어 있었고 연필로 아주 조그맣게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가 수술받는 동안 엄마가 쉴 수 있는 공간. 저는 그 메모를 2번 읽었어요. 그리고 3번 읽었습니다. 20년 동안 수십 개의 병원 설계도를 들여다본 저였는데 보호자 대기실에 간이 침대를 넣은 설계도는 난생 처음 본 거였어요. 그것도 소아응급실 바로 옆에다가요. 어제 서구 펀드의 200페이지짜리 프레젠테이션에는 투자 수익률 그래프가 23장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단어는 단 한 글자도 없었어요. 한국 팀의 설계도에는 수익률 그래프가 한 장도 없었습니다. 대신 엄마의 간이 침대가 있었어요. 저는 취재 수첩에 천천히 메모했습니다. 이건 뭔가 다르다. 그런데 뭐가 다른 건지 아직 모르겠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뒤 저는 한국 팀 대표를 복도에서 붙잡았습니다. 제가 먼저 물었어요. 솔직하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사업은 적자가 뻔합니다. 소아의료가 수익이 안 된다는 건 전 세계 공통이에요. 당신들 정부도 그걸 알면서 왜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경제적 계산이 아닙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빚을 갚는 겁니다. 빚이라니요. 저는 받아 적던 펜을 멈췄습니다. 한국이 우즈베키스탄한테 무슨 빚을 졌다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1937년에 진 빚입니다. 우리 동포 17만 명이 이 땅에 버려졌을 때 이곳 분들이 살려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 주시고 땅을 같이 써 주시고 낯선 이방인을 이웃으로 받아 주셨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그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1937년 스탈린의 명령으로 연해주 고려인 17만 2천 명이 3일에서 7일 전 통보만 받고 가축용 화물칸에 실려 6,400km를 끌려왔던 그 이야기를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역사책에서 읽은 것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숫자로, 사건으로, 기록으로.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빚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80년이 넘게 지난 지금 1386억 원짜리 병원으로 갚겠다고 하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이고 있었어요. 낡은 청사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멀리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취재 수첩을 내려다보았어요. 이상한 나라들이라고 적어뒀던 첫째 날의 메모가 보였습니다. 그 메모 옆에 저는 천천히 물음표를 하나 더 그렸어요. 이상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느낌이었지 확신이 아니었어요. 확신은 그로부터 며칠 뒤 타슈켄트에 폭풍이 몰아쳤을 때 찾아왔습니다. 1937년 이야기를 처음 들은 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의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빚을 갚는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감동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과연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잘 만들어진 홍보용 서사인지 저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20년 경력의 저널리스트가 감동에 휩쓸려 팩트 확인을 건너뛰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937년 고려인 강제 이주. 검색창에 입력하자 자료들이 쏟아졌어요. 카자흐스탄 출신인 저였지만 이 역사를 이렇게 깊이 들여다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읽을수록 숨이 막혔어요.
1937년 8월 21일이었습니다. 스탈린이 서명한 명령서 한 장이 내려왔어요. 극동 지역 연해주에 살던 고려인 전원을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한국인과 일본인의 외모가 비슷하니 간첩이 될 수 있다는 것. 죄가 없었습니다. 살아온 땅을 빼앗길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스탈린의 명령서 한 장 앞에서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통보는 불과 3일에서 7일 전에 이루어졌어요. 수십 년을 일구어온 땅을 두고 떠날 준비를 일주일 안에 해야 했습니다. 챙길 수 있는 건 몸에 두를 수 있는 것뿐이었어요. 집도 밭도 가축도 다 두고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용 화물칸에 실렸어요. 사람이 타는 칸이 아니었습니다. 소와 돼지를 싣던 그 칸에 사람들이 짐짝처럼 던져졌어요. 17만 2천 명이었습니다. 6,400km를 한 달이 넘게 달렸어요. 시베리아의 찬바람이 화물칸 틈새로 파고들었고 식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열차 안에서 죽어갔는지 정확한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아요. 추정치만 있을 뿐입니다. 이주 인구의 10%에서 많게는 25%까지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중앙아시아 황무지에 내던져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이 없었어요. 밭도 없었고 연장 한 자루도 없었습니다. 영하 20도의 겨울과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척박한 땅뿐이었어요. 그 황무지에서 이들이 처음 한 일이 토구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파고 그 안에서 아이를 껴안고 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봄이 오자 아무도 가능하리라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사막에 물을 끌어들여 벼농사를 시작한 거예요. 중앙아시아 한복판에서 벼농사라니. 현지 사람들이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3년 뒤 그 집단 농장이 우즈베키스탄 전체에서 수확량 1등 농장이 되어 있었어요. 황무지를 옥토로 바꿔버린 겁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며 한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로 넘어갔어요. 그 시절 고려인들이 처음 이 땅에 도착했을 때 현지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관한 기록들이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관청의 명령도 없었고 보상도 없었어요. 그냥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빵을 들고 감자를 들고 양파를 들고 철로로 나왔어요. 아무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진 걸 나눠줬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다가 문득 한국팀 대표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시고 땅을 같이 써주시고 낯선 이방인을 이웃으로 받아주셨다고요. 그 말이 홍보용 서사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이 있었어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지금 2020년 타슈켄트에서 1386억 원짜리 소아 전문 병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취재 수첩에 적어둔 메모들이 생각났어요. 단신 처리, 3일 안에 마무리. 그 글씨가 이제는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조심스러웠어요. 역사적 사실과 지금의 현실이 연결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진짜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정교하게 설계된 외교적 전략인지 저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 확신을 얻으려면 더 많은 걸 봐야 했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팀 대표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제 하신 말씀 중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1937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 프로젝트의 공식적인 배경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그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어요. 공식 문서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이군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 팀 모두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누가 지시한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예요. 우리 팀 중에 할아버지가 그 열차를 탔던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펜을 멈췄어요. 할아버지가 그 열차를 탔다고요. 그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팀 의료진 중 한 명의 할아버지가 1937년 그 화물 열차에 탔었습니다. 6살이었다고 해요. 타슈켄트 외곽에서 내렸을 때 마을 사람이
건네준 빵을 아직도 기억한다고 그 할아버지가 생전에 말씀하셨다더군요. 그 이야기를 손자한테 남기셨고 그 손자가 지금 이 병원을 짓고 있는 겁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80년이었어요. 6살짜리 아이가 황무지에서 받아든 빵 한 덩이의 기억이 80년을 건너 손자의 손에 들린 의료 장비가 되어 이 땅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취재 수첩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적어둔 메모들 위에 커다랗게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이건 단신이 아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완전해진 건 그날 밤이 아니었어요. 타슈켄트에 폭풍이 몰아치고 불이 꺼지고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캄캄한 병원 복도에서 저는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폭풍이 온다는 예보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타슈켄트를 덮친 것은 예보가 담아낼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중앙아시아의 여름 폭풍을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물이 쏟아지고 바람은 건물 모서리를 깎아내듯 불어닥쳐요. 콘크리트 전신주가 옥수수대처럼 꺾이고 오래된 전력선은 순식간에 끊어져 나갑니다. 저는 숙소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에 잠을 설치다가 새벽 2시쯤 전화를 받았어요. 현지 코디네이터였습니다. 타슈켄트 전역이 정전됐습니다. 소아병원 중환자실에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옷을 걸치고 뛰쳐나갔습니다. 빗속을 뚫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저는 취재 본능으로만 움직이고 있었어요. 기자로서 현장을 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춰버렸어요. 로비가 캄캄했습니다. 비상등 하나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희미한 불빛 아래 짐을 챙기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서구 펀드에서 파견된 의료 어드바이저들이었어요. 4명 전원이 가방을 들고 출구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명을 붙잡았어요. 지금 어디 가시는 겁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겠습니다. 전력이 복구되면 다시 오겠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의료 행위를 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저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중환자실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생후 11일 된 신생아가 인큐베이터에 있고 전기가 끊겼어요. 그가 한 발짝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장비 없이 하는 의료 행위는 저희 계약 범위 밖입니다. 계약 범위. 그 두 글자가 캄캄한 로비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분노가 올라왔지만 그보다 먼저 허탈함이 왔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장면을 너무 많이 봐왔으니까요. 위기가 오면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들, 계약서를 펼치는 사람들, 그게 현실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캄캄한 복도 저쪽에서 휴대폰 불빛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5개의 불빛이었어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중환자실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한국 팀이었습니다. 5명 전원이 뛰고 있었어요. 저도 뒤를 따랐습니다. 중환자실 안의 상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급박했어요. 인공호흡기에 연결되어 있던 아이의 산소 포화도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인큐베이터 디스플레이는 꺼져 있었고 생후 11일 된 신생아의 피부색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 우즈베키스탄 간호사 2명이 어쩔 줄 모르고 울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의사가 소리쳤어요. 울지 말고 여기로 와요. 엠부백 가져와요. 수동 환기 시작합니다. 엠부백이 뭔지 아세요? 전기가 필요 없는 가장 원시적인 인공호흡 장치입니다. 손으로 짜서 공기를 밀어 넣는 거예요. 오직 사람의 손만 있으면 됩니다. 한국인 의사가 엠부백을 아이 얼굴에 대고 펌핑을 시작했어요. 3초에 한 번, 규칙적으로, 쉬지 않고. 한 손은 엠부백을 짜고 다른 손은 아이의 가슴에 올려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캄캄한 중환자실에서 휴대폰 불빛 하나에 의지해 아이의 숨을 이어가는 거였어요. 동시에 다른 의사가 인큐베이터를 향했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인큐베이터는 그냥 플라스틱 상자예요. 체온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가 주위를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뜨거운 물 있습니까? 없었어요. 보일러도 전기로 돌아가니까요. 그때 한국인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차에 캠핑용 버너가 있습니다. 제가 가져올게요. 그 사람이 폭풍우 속으로 뛰어나갔어요. 5분 뒤 흠뻑 젖은 채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가스버너와 냄비를 들고 있었어요. 물을 끓였습니다. 끓인 물을 수술용 장갑에 넣고 입구를 묶었어요. 즉석 온수팩이었습니다. 그 온수팩을 인큐베이터 안에 놓고 수건으로 감쌌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온수팩은 금방 식으니까요. 한국인 간호사가 말했어요. 캥거루 케어할게요. 캥거루 케어가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맨살에 아기의 맨살을 맞대고 안아주는 겁니다. 사람의 체온으로 아기의 체온을 유지하는 가장 원시적이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간호사가 자기 위솥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품었어요. 자기 살갗에 아기의 살갗을 맞대고 남은 옷으로 둘을 함께 감쌌습니다. 그러고는 의자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취재 수첩을 꺼내는 것도 잊었습니다. 수억 원짜리 인큐베이터가 못하는 일을 한국 간호사의 체온이 해내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기계보다 사람의 살갗이 더 따뜻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엠부백을 짜는 의사의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3초에 한 번, 3초에 한 번. 30분이 지나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의사가 교대했어요. 또 30분, 또 교대. 1시간, 2시간, 3시간. 엔지니어는 그 사이 병원 지하실로 내려가 비상발전기를 분해했습니다. 휴대폰 불빛 하나에 의지의 연료 라인을 손으로 청소했어요. 기름투성이 손으로 볼트를 돌리고 무릎이 바닥에 쓸려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4시간째였어요. 발전기가 걸렸습니다. 둥 하는 소리가 중환자실까지 들려왔을 때 저는 그만 눈물이 났어요. 형광등이 켜지고 인공호흡기가 다시 돌아가고 인큐베이터 디스플레이에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신생아 체온 36.2도. 살았습니다. 세 아이 모두 살았어요. 저는 그 순간을 취재 수첩에 기록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장비를 가진 나라의 전문가들은 계약 범위를 이유로 호텔로 돌아갔고 한국에서 온 의사 5명은 캄캄한 수술실에서 4시간 동안 손으로, 체온으로, 맨몸으로 아이들을 살렸어요. 저는 그 대비를 취재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줄을 더 썼어요. 이것이 비장의 무기였다. 돈도 장비도 규모도 아닌 위기가 왔을 때 남아있는 사람.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병원에 있다가 해가 뜨고 나서야 숙소로 돌아왔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취재할 것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병원 복도에서 제가 목격한 장면이 저를 또 한 번 멈추게 했어요. 밤새 아기를 품에 안고 있던 한국인 간호사가 중환자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옷은 아직 어젯밤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그 간호사가 복도 한쪽에 서 있는 여자를 보았어요. 우즈베키스탄 여자였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카락, 20살이 채 안 돼 보이는 젊은 엄마였어요. 생후 11일 아기의 엄마였습니다. 그 엄마는 밤새 복도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맨바닥이었습니다. 의자도 없고 담요도 없이 등을 벽에 기대고 무릎을 끌어안은 채로 밤을 꼬박 새웠더라고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이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한국인 간호사가 다가갔어요. 우즈베키스탄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한국어밖에 못하는 간호사였어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그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더니 간호사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접혀있던 지폐 몇 장이었어요. 자기 돈이었습니다. 엄마의 손에 쥐어줬어요. 엄마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간호사가 다시 엄마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가져가라고.
엄마가 간호사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간호사도 울었어요. 언어가 달라서 한마디도 못하는 두 여자가 서로의 손을 잡고 병원 복도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 앞에서 카메라를 들지 못했어요. 기자로서 찍어야 하는 장면이었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보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보건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전날 밤에 일이 보건부 안에 퍼지는데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어요. 중환자실에 있던 우즈베키스탄 간호사들이 먼저 입을 열었고 아이 엄마가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이야기는 타슈켄트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전기가 끊겼을 때 떠난 사람들이 있었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사람들이 이름을 묻지 않았어요. 대신 물었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고. 한국 사람이었다고.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전날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서구 펀드 측은 오히려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제안서를 들고 왔어요. 병상 규모를 더 키웠고 소아 병상도 늘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즈베키스탄 관리들을 위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추가했어요. 런던과 뉴욕의 최고급 병원 시찰,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편, 5성급 호텔 숙박까지 포함된 패키지였습니다. 저는 그 제안서를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영리한 사람들이다. 어젯밤 자신들이 떠난 것을 돈으로 덮으려는 거구나. 보건부 차관이 두 진영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서구 펀드 측에 먼저 물었습니다. 병원 완공 후 의료 기술 이전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서구 펀드 측이 대답했어요. 저희 의료진이 5년간 상주하면서 운영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술 이전이 이루어질 겁니다. 차관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자연스럽게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서구 펀드 측이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협력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5년 후에는요. 재계약 여부를 협의합니다. 저는 받아 적으면서 속이 끓었습니다. 40년을 의료 현장에서 일한 사람이 아니어도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기술은 자기들 것으로 남기고 우즈베키스탄 의사들은 보조 인력으로 쓰겠다는 거였습니다. 5년 뒤 재계약 조건은 전부 그들이 정하는 거고요. 병원은 이 땅에 있지만 주인은 영원히 그들인 구조였어요. 차관이 이번엔 한국팀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한국팀 대표가 일어섰어요. 손에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구 펀드의 두꺼운 제안서와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얇은 종이었어요. 그가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병원 완공 후 3년 이내에 모든 운영권을 우즈베키스탄 측에 완전히 이전합니다. 한국 의료진이 직접 우즈베키스탄 의사 50명, 간호사 100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교육 기간 중 우즈베키스탄 의료진을 한국 어린이병원에 초청해 3개월간 실습 연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읽었어요. 최종 목표는 우즈베키스탄이 한국의 도움 없이도 독립적으로 소아 4차 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펜을 멈추고 그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최종 목표가 자기들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라는 나라. 20년 동안 국제보건을 취재하면서 저는 그런 조건을 내건 나라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주겠다는 나라는 많았어요. 하지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나서 스스로 떠나겠다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서구 펀드 측에서 즉각 반박했어요. 규모에서 차이가 너무 납니다. 재정적 안정성도 저희가 우월합니다. 한국의 국제의료 분야, 위상이 이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차관이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잠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가 두 진영을 천천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사흘 전 폭풍 후 그날 밤, 우리 아이들 곁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건 어느 쪽입니까?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서구 펀드 측에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보고는 대통령께 드리겠습니다.
결정은 대통령께서 하실 겁니다. 저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취재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의 메모 위에 굵게 줄을 그었어요. 단신 처리, 3일 안에 마무리. 그 위에 새로 썼습니다. 커버 스토리. 그리고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건 단신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편집장이 물었어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볼 때까지요. 며칠 뒤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차관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대통령은 두 제안서를 모두 읽은 뒤 단 하나의 질문만 했다고 합니다. 폭풍 후 그날 밤 누가 남아 있었는가? 차관이 대답했어요. 한국 팀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고 합니다. 돈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진심은 빌릴 수 없는 법이다. 한국으로 가라. 저는 그 말을 전해 들으며 취재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돈은 빌릴 수 있다. 진심은 빌릴 수 없다. 그리고 한참을 그 문장을 바라보았어요. 80년 전 황무지에 버려진 사람들에게 빵을 건넨 것도 계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캄캄한 병원에서 아이의 숨을 이어간 것도 계산이 없었어요. 그 두 장면이 겹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비로소 이 이야기의 전체 구조를 이해했어요. 이건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보훈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긴 시간이 걸린,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보훈이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타슈켄트에 머무는 기간을 계속 연장했어요. 편집장이 세 번째 연장 신청을 받았을 때 한숨을 쉬었지만 허락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공사 현장 취재는 며칠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제가 본 것들이 저를 계속 붙잡았습니다. 기초 공사가 시작되고 철골이 올라가고 벽이 세워지는 동안 한국 의료진은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건물이 올라가는 동안에도 기존의 낡은 소아병원을 돌며 우즈베키스탄 의사들과 함께 회진을 돌았습니다. 수술에 참관하고 처치를 지도하고 밤늦도록 케이스 컨퍼런스를 진행했어요. 건물보다 사람을 먼저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마음에 들어서 취재 수첩에 적어두었어요. 건물보다 사람을 먼저. 한국 의사 한 명이 우즈베키스탄 젊은 의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저도 나중에 통역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손이 좋으시네요. 진짜 잘하십니다. 한 달만 같이 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전해 들으며 멈칫했습니다. 기술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였어요. 저는 수십 개국의 의료 지원 현장을 취재해봤습니다. 하지만 자기 기술을 이렇게 기꺼이 넘겨주려는 외국 의료진은 본 적이 없었어요. 대부분은 보여주되 가르쳐 주지는 않거든요. 보여주는 것과 가르쳐 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첫 번째 초청 연수팀이 한국으로 출발하던 날 저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의사와 간호사 16명이었어요. 모두 젊은 의료진이었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얼굴들이었어요. 일부는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3개월 뒤 어떻게 돌아올지 궁금했어요. 3개월 뒤 공항에서 저는 다른 사람들을 맞이하는 줄 알았습니다. 떠날 때의 어리바리하던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거든요. 얼굴에 자신감이 서 있었고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걸음걸이부터 달랐습니다. 연수팀 중 소아중환자실 담당 의사였던 알리쇼가 저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기자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서울에서 본 것 중에 가장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그가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어갔습니다. 새벽 3시에 수술이 끝났거든요. 한국 의사가 수술복도 못 갈아입고 보호자한테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설명하는 거예요. 새벽 3시였습니다. 그 사람도 기진맥진할 텐데 보호자가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했어요. 알리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의술이란 칼을 잘 쓰는 게 아니라 환자의 가족까지 돌보는 것이라는 거요. 한국 의사들한테 그건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게 더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며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이 심어준 건 CT 스캐너도 MRI 장비도 아니었어요. 의사가 환자를 대하는 태도, 생명 앞에서 겸손해지는 자세, 새벽 3시에도 보호자에게 고개 숙이는 마음. 그것을 한국 사람들은 의술이라 불렀어요. 2020년 10월 19일이었습니다. 공식 개소식 날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 국영방송이 생중계했고 타슈켄트 시민들이 병원 앞에 줄을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어요. 중앙아시아 역사상 최초의 소아 전문 4차 병원. 그 건물을 세운 나라는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이 아니었고 영국이 아니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선 지 70년이 채 안 된 나라가 6,400km를 건너와 이 땅 아이들의 심장을 고치고 있었어요. 저는 개소식 현장을 취재하면서 숫자들을 받아 적었습니다. 연간 내원 환자 6만 명 이상, 심장 수술만 연 1,000례, 우즈베키스탄 역사상 최초의 신생아 희귀병 수술 성공, 우즈베키스탄 역사상 최초의 신장 이식 성공. 그 전까지 이 나라 아이들은 심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터키나 인도로 가야 했습니다. 돈이 있는 집 아이들만요. 이제는 타슈켄트에서 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으로요. 개소 이후 병원이 국제의료기관 평가위원회 인증을 획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몇 달 전 보건부 회의실에서 서구 펀드 관계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국제의료 분야 위상이 이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심사단장은 병원이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단기간에 국제 표준을 구현한 점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어요. 중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전체에서 최고 수준의 아동병원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인증서 사진을 취재 파일에 저장하면서 혼자 웃었어요. 그 관계자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를 진짜로 멈추게 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병원 안을 둘러보다가 만난 장면이었어요. 알리쇼가 수술복을 입고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3개월 연수를 받고 돌아온 그 의사였어요. 그의 손으로 수십 명의 아이들이 이미 살아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어떻습니까?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이제는 저는 그 짧은 대답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 의사들은 고난도 소아 수술 앞에서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장비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고 무엇보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무섭지 않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심어준 게 기술만이 아니라는 걸 저는 그 한마디에서 알았어요. 할 수 있다는 믿음까지 심어준 거였습니다. 지리앗이 나무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는 이제 한국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스스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타슈켄트를 떠나기 전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을 한 번 더 둘러보고 싶었어요. 취재는 사실상 끝나 있었고 제네바로 돌아가 기사를 써야 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해 혼자 복도를 걸었어요. 이른 시간이었는데도 병원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엄마들의 얼굴이었어요. 제가 그날 아침 가장 먼저 본 것이 수술 전에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두 손을 비비며 복도를 서성였어요. 뭐라도 잡을 게 있으면 좋겠는데 잡을 게 없으니까 자기 손을 잡는 거였습니다. 그 모습은 세계 어디서나 같았어요. 우즈베키스탄이든 카자흐스탄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아이의 수술을 기다리는 엄마의 얼굴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와서 잘 됐다고 말하는 순간 그 얼굴에 번지는 빛도 다 똑같았어요. 저는 그 빛을 그날 아침 복도에서 3번 봤습니다. 볼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20년 동안 전쟁터와 난민촌을 누빈 저였는데 그 빛 앞에서는 매번 무장 해제가 됐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1층 로비로 내려왔어요. 로비 한쪽에 작은 기념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의료 협력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공사 현장 사진, 개소식 사진, 수술 장면 사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 앞에 서서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러다 멈췄습니다. 폭풍 후 그날 밤 사진이 있었어요. 누군가 찍어둔 거였습니다. 캄캄한 중환자실에서 휴대폰 불빛을 켜고 아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의 실루엣이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진 속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뛰는 소리였어요. 아이 발소리였습니다. 대여섯 살쯤 된 사내아이가 복도를 뛰어오고 있었어요. 가슴에 수술 자국이 보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자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복도를 뛰어다닐 수 있을 만큼 건강해져 있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은 아이였어요. 아이가 복도를 달려가다 한국인 의사와 마주쳤습니다. 정기 검진을 위해 방문한 의사였어요. 아이가 그 의사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라흐만, 고맙습니다. 한국 의사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건강해졌네. 참 잘했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나 이제 뛸 수 있어요. 전에는 못 뛰었거든요. 한국 의사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고개를 돌려 눈물을 숨기더군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로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취재 수첩을 꺼내야 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앞의 장면이 다른 장면과 겹쳐 보이기 시작했어요. 1937년이었습니다. 화물열차에서 내린 고려인 여자가 철로 옆에 서 있었어요. 아이를 한 팔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신발이 없었어요. 지벌의 차가운 땅에 맨발로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 앞에 빵을 내민 우즈베키스탄 농부의 손이 있었어요. 아무 말도 통하지 않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여자가 빵을 받아들고 가슴에 꼭 안았어요. 아이를 안듯이. 그러고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농부도 울었어요. 그리고 지금이었습니다. 한국 의사가 우즈베키스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뛸 수 있다고, 전에는 못 뛰었다고 소리치면서요. 두 장면이 겹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1937년 황무지에서 빵을 건넨 손의 온도와 지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손의 온도가 같다는 것을. 사람이 사람에게 건네는 온기라는 것은 8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17만 2천 명이 6,400km를 끌려와 버려졌을 때 이 땅 사람들이 내밀었던 손. 그 손의 온도가 두 세대를 건너 지금 이 병원 복도에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원 복도가 점점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사마르칸트에서 온 가족, 페르가나에서 버스를 12시간 타고 온 할머니, 국경을 넘어 카자흐스탄에서 온 아버지, 중앙아시아 곳곳에서 아이들이 이 병원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심장을 고치는 의사 대부분이 이제 우즈베키스탄 의사들이었어요. 한국이 심어준 기술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제네바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기사를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문장을 쓰고 나서 한참을 멈췄어요. 20년 동안 수백 편의 기사를 써왔습니다. 전쟁 현장도 썼고, 기근 현장도 썼고, 팬데믹도 썼어요. 그런데 기사를 다 쓰고 나서 화면을 끄지 못하고 오래 앉아 있었던 건 처음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타슈켄트 상공을 벗어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래로 광활한 평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땅 어딘가에 1937년 고려인들이 처음 발을 디딘 황무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황무지를 옥토로 바꿔버린 사람들의 후손이 지금 그 땅 아이들의 심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갚을 줄 아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어요. 저는 창에서 눈을 돌려 노트북 화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기사 제목을 바꿨어요. 처음에 적어두었던 제목은 한국의 우즈베키스탄 의료 지원 사업 현황이었는데 그걸 지우고 새로 썼습니다. 빵 한 덩이의 온도. 그리고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 호 커버 스토리로 내야 합니다.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제가 20년 동안 쓴 것 중에 가장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아직 빵 한 덩이의 온기를 80년이 넘도록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타슈켄트 국립아동병원의 수술실에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한국이 심어준 의술로 우즈베키스탄 의사들이 아이들의 심장을 고치고 있어요. 복도에서는 엄마들이 기도하고 있고 수술이 끝나면 그 엄마들의 얼굴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이 번질 겁니다. 연간 6만 개의 작은 심장이 이 병원에서 다시 뛰기 시작해요. 그 심장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엄마 아버지가 되고 또 다른 아이의 심장을 품에 안을 거예요. 한국이 심어준 씨앗은 한 그루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숲이었어요. 6만 개의 심장이 뛰는 숲. 그 숲은 이제 한국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자라고 있습니다. 1937년에 건넨 빵 한 덩이가 어떤 씨앗이었는지 저는 이제 압니다. 그 씨앗이 80년의 세월을 견디고 6,400km를 건너 이 병원 복도에서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나무로 자란 거예요. 대한민국, 당신들은 이 땅의 영원한 형제입니다.